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따로 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만한 여유도 없어. 그렇게 지내면 우리가 가족이 맞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자취하고 싶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당신 이제 퇴직하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가족들 편하게 해줘야지. 그게 가장의 역할인 거야. 가장? 당신이 언제 나한테 가장 대접해 준 적 있었어?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이제 겨우 같이 살게 됐는데 또다시 나가서 살면서 나한테는 돈만 보내라는 거야.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네. 누가 들으면 당신이 엄청 희생을 하면서 산 줄 알겠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8세 김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딸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김 씨는 결혼 이후 절반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살아왔어요. 자식을 일찌감치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보호자 역으로 아내까지 따라가니 김 씨는 한국에 혼자 남아 두 여자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김 씨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죠. 수십 년의 시간을 혼자 그렇게 보내고 이제는 환갑을 얼마 앞두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문득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의 휴대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김 씨의 전화번호는 이름 대신 돈통이라는 두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돈통이 맞긴 하지만 적어도 아내는 그랬으면 안 됐어요. 가족들이 김 씨의 희생을 알아주고 최소한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남은 인생도 착실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를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예쁜 딸이었고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출산 이후 모든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죠. 김 씨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영이 유학 보내야 할 것 같아. 유학 갑자기? 공부는 지금도 잘하잖아. 너무 잘하는 게 문제래. 상위 0.1% 지능이라 한국에 있기에 아깝대. 큰 물에서 놀게 해야 하는 아이라고 하더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하면 아내는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받고 돌아오더니 문득 미국 유학을 이야기했어요. 미국에는 아내의 친척도 여럿 살고 있었고 아내 역시도 대학 시절 1년 정도 짧은 교환학생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꽤나 친숙한 곳이었죠. 결혼 전부터 아내는 미국 이야기를 자주 했을 정도로 외국 생활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지능이 높으니 유학을 권유하는 학교 선생의 말을 듣고 그 이후로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미국으로 가? 직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잖아. 김 씨의 말에 아내는 이미 생각을 다 정리한 것처럼 술술 이야기를 쏟아냈죠. 일단 우리 고모님 계시는 보스턴으로 갈 생각이야. 그러면 적응하는데도 좀 덜 힘들 거고. 당신은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우리를 뒷바라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 혼자 한국에 남아있으라는 소리야. 그럼 어떡해?
지영이를 혼자 미국에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 식구들 다 같이 미국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김 씨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었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하버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큰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당신이 이 정도 뒷바라지도 못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지만 김 씨가 아내와 결혼을 한 이유는 식구들이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었지. 결코 따로 떨어져 살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처음 꺼내고 반년 정도 빠르게 준비한 후에 김 씨가 말릴 새도 없이 딸과 함께 보스턴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빠, 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딸의 이 한마디가 김 씨의 입을 막았고 아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너무나 많이 필요했어요. 처음 아내가 이야기했던 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 그 돈으로 아껴서 생활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미국에 도착해 아내와 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했더니 월세만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싼 집이야. 다른 곳은 3,000불 넘는 집도 많아. 월세에 두 모녀가 먹고 쓰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거의 김 씨의 월급을 통째로 송금해줘야 할 판이었어요.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이 결혼할 때 사준 아파트를 팔고 방 하나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다 보니 넓은 집이며 많은 방이 필요하지 않았죠. 아내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지영이가 완전 스펀지 같아. 벌써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더라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어. 나중에 당신도 여기 넘어와서 같이 살면 좋겠다. 아내가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항상 여유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나중에 넘어와 같이 살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현실의 작은 빌라를 벗어나 넓은 마당이 있는 미국 주택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사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딸은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의 고생이 그것 하나로 전부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죠. 너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김 씨의 어머니는 그런 김 씨의 기러기 생활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가족이 왜 찢어져서 살아야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부모 역시도 며느리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잘 챙겨 먹어요. 이제 씻고 자려고요. 내일도 출근해야죠. 이번 방학 때 애미는 지영이랑 같이 한국 들어온대? 저번에도 안 왔으니까 이번엔 와야지. 글쎄요. 한번 한국 들어오면 돈이 엄청 깨지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놈의 돈은 너가 보내주는 돈은 다 어디에 쓰고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니? 아무튼 주말에 집에 한번 들려라. 반찬 줄 테니까. 알겠어요. 그럼 주말에 내려갈게요. 사실 김 씨는 혼자 살면서 결코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송금을 해주고 먹는 것조차 아끼며 살았죠. 중년의 남성이 혼자 살면서 잘 챙겨 먹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지영이 방학하면 같이 한국 들어올 거지? 이번에? 글쎄, 이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 아니, 돈도 돈인데 방학이라고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한참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에 들어가면 생활 리듬도 깨지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갈까? 당신이 여기 온다고? 응. 어차피 회사에 휴가랑 연차 붙이면 2주 정도는 쉴 수 있어. 그래, 잘 됐네. 지영이도 아빠 온다고 하면 좋아할 거야. 아내는 유학 기간 동안 딱 한 번 한국에 들어온 것이 전부였고, 김 씨가 2번 미국에 방문을 했으니 가족들이 다 모인 건 3차례였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한 번 만나러 갈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김 씨도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막상 미국에 김 씨가 가더라도 아내와 딸은 아침부터 각종 클럽 활동을 다니며 바쁘게 보냈고 김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차도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더라고요. 몇 년 정도 그런 시간을 보냈더니 이게 과연 결혼 생활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보내준 돈만 다 합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이 돈으로 한국에서 원 없이 공부시켜도 훨씬 윤택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내가 딸과 함께 미국에 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김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오후 시간이었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던 아내는 김 씨의 전화를 받았죠. 여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지영이랑 같이 한국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들어오라니. 한국에서 남은 시간 공부해서 대학 가도 되잖아. 지영이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서울대? 내가 겨우 서울대 보내려고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 하는 줄 알아? 우리 지영이는 하버드 졸업시켜서 미국에서 변호사 시킬 거야. 당신도 그때 되면 지영이 덕에 호강할 텐데 왜 그걸 못 참아? 지금 포기하고 돌아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알겠어. 나도 그냥 해본 소리야. 아내는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았던 돈도 거의 다 떨어지고 전세로 살던 빌라도 빼버린 후에 김 씨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출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10,000원 지하철에 낑겨 겨우겨우 집에 도착하면 시계는 8시가 훌쩍 넘어 있었고, 기진맥진하며 씻고 저녁을 먹으면 바로 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의 생활도 다 사라졌고 가끔 주말에는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 친구의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한참 피폐해져 가고 있을 때 같은 직장의 부장이 아내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장도 김 씨와 똑같이 미국으로 아내와 아들을 유학 보냈고 10년의 세월 동안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며 살고 있었죠. 이제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 아내도 한국으로 들어오나 싶었지만 아내는 미국에서 다른 인연이 생겼다며 부장에게 이혼을 선언했다고 들었어요. 김 씨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혼 이후로 부장의 얼굴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왠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딸을 믿고 끝까지 뒷바라지하는 것이 김 씨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회사 생활도 오래 하게 되면서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도 어느 정도의 저축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아내와 딸이 한국에 돌아오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아. 일단 한국에 들어가서 재수를 하던지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뭐? 떨어졌다고? 아니, 하버드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며? 그냥 거기서 재수를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조금 낮춰서 다른 대학을 노려보는 건 어때? 여긴 한국이 아니라서 당신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일단 재수를 하려면 한국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나아. 지영이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한국 애들 못지않게 잘하니까. 서울대를 가든지 의대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 김 씨의 딸은 결국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고, 아내는 바로 미국 생활을 정리한 채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 식구가 대체 뭘 위해 고생한 거야? 당신보다 내가 더 억울해. 하지만 지영이도 그렇고 나도 너무 지쳐. 이제 그냥 한국 가서 편하게 살래. 떠날 때도 훌쩍 떠났던 것처럼 한국에 돌아올 때도 순식간이었어요. 김 씨도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대출을 적당히 받아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니 대출금도 수월하게 갚을 수 있었고 윤택한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딸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딸은 한국에 돌아와 재수를 했지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서울대는커녕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학과도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아닌 전혀 이상한 과였고 무엇보다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 오랜 시간 영어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조금 서툴고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처음 한국에 돌아와 딸이 버스를 탔을 때 노선을 잘못 보고 타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향했고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는데 딸의 어눌한 한국 발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한동안 한국말을 하는 것에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재수 기간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 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영이는 오늘 또 늦어?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겠지. 원래 대학 생활이 다 그렇잖아.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너무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김 씨와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끔은 아내와 딸이 영어로 속삭이듯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김 씨에게는 무척이나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김 씨도 대학을 나왔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 영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마치 딸의 행동은 김 씨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적응되자 아내와 딸은 김 씨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매일 밖으로 놀러 다녔고 김 씨는 또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월급이 많은 편이었지만 아내와 딸이 쓰는 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이미 10년의 유학 생활을 뒷바라지하느라 남들보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아내와 딸이 매달 수백만 원씩 써버리는 바람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가방 못 보던 건데. 이번에 하나 샀지? 다음 달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잖아. 그때 들고 가려고 산 거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비싸잖아. 저축도 좀 해야 우리도 노후에 고생을 안 할 텐데. 김 씨가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도 전에 벌컥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돈 쓰는 걸로 뭐라 하지 말랬지? 이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당신이랑 결혼하고 지영이 뒷바라지 하느라 내 젊은 시절이 다 사라졌는데. 고생을 했다고 말하는 아내였지만 피부도 광택이 났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정작 출근을 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선 김 씨는 새치가 난 머리와 아무리 잠을 자도 지워지지 않는 다크서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슬슬 김 씨 같은 관리직들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경쟁에서 밀려나면 당장이라도 책상이 사라질 위기였어요. 8시, 9시까지 야근을 하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로는 더 갈 곳이 없어서 삐끗하면 밖으로 내몰릴 위기였죠. 아직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 밖으로 나갔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도 전혀 쉬지 못하고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자격증 공부로 12시가 넘도록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어느 날 김 씨가 잠을 자다가 새벽에 뜨끈한 기분이 들어 일어났더니 코에서 코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얼른 코피를 닦았지만 이미 베개에도 많이 묻어 있었죠. 소란에 일어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베개 어제 빨았는데 바닥에 흘리지 말고 제대로 막아. 김 씨는 한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을 틀어놓은 채 거울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한참 뒤에 화장실에서 나온 김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직장 그만둘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직 지영이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우리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돈도 어느 정도 남을 거야. 대출 안 갚아도 되니까 생활비도 여유가 있을 거고. 지방 내려가서 당신이 뭔 일을 하게? 어떤 일이든 하면 돼. 뭐라던 우리 두 사람 못 먹고 살겠어? 안 돼. 지금도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당신 정년까지는 꽉 채워서 다녀야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고 퇴직금도 달라질 텐데. 아내는 단호하게 김 씨의 말을 거절했어요. 어차피 정년 얼마 남지도 않았어. 더 이상 버티기엔 내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왕 한 거 끝까지 해보라는 거야. 내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줄게. 김 씨도 더는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도 더 이상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꽉 물고 버티면서 지냈죠.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보니 김 씨는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눌렀더니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나타났는데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일단 통화 버튼을 눌러 김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찾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하면서 김 씨는 머릿속으로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내와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부부라면 애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부부는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죠. 돈통이라는 두 글자가 김 씨를 너무 비참하고 가족에 대한 그동안의 헌신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다행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외국계 회사 한국 지점에 취직을 했고 영어 실력 덕분인 것 같았죠. 그래도 미국에서의 시간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구나 생각했지만 딸은 취직을 하자마자 독립해서 나가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룸 같은 거 구해주지 말고 아예 아파트를 한 채 얻어주는 건 어때? 지영이 혼자 사는데 그런 넓은 집이 왜 필요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아내는 딸이 독립을 하면 그 집에 따라가서 같이 살겠다 말했어요. 김 씨에게 돈을 받아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딸이랑 지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이제 모든 걸 다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따로 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만한 여유도 없어. 그렇게 지내면 우리가 가족이 맞나? 김 씨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삭히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자취하고 싶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당신 이제 퇴직하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가족들 편하게 해줘야지. 그게 가장의 역할인 거야. 가장? 당신이 언제 나한테 가장 대접해 준 적 있었어?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이제 겨우 같이 살게 됐는데 또다시 나가서 살면서 나한테는 돈만 보내라는 거야.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네. 누가 들으면 당신이 엄청 희생을 하면서 산 줄 알겠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언제까지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줘야 하는데? 아내의 말은 김 씨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가족이라는 끈이 탁 하고 끊어진 기분이었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영이도 다 컸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아. 왜? 돈통이 이제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당황했니? 그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혔는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다음 날 김 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자 아내는 버럭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해줘야 하는 건 알지?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아내가 먼저 꺼낸 건 재산 분할이었죠. 어차피 김 씨에게 수십억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줄 건 주더라도 이제는 아내로부터 해방되어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까짓 재산은 떼어줘버리고 혼자서도 잘 살 자신도 있었고요. 이미 퇴직 후에 두 번째 인생 준비를 위해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의지는 확고했고 아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죠. 아무리 아내가 울며 불며 사정을 해도 김 씨의 마음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약 8개월 뒤 부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김 씨는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었어요. 아내와의 이혼 분쟁 중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일을 시작해 볼 생각이었죠. 예전 직장에 비해 당장 벌이는 줄어들었지만 훨씬 몸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어차피 은퇴를 하고 나서도 10년, 20년 더 일을 해야 하는 시대인데 정년이 없는 일이라 좋았죠. 이제서야 김 씨는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며 두 번째 삶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